방황하는 50은 공허하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똑똑하면 되고, 나만 성실하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모두 남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거의 남이 되었습니다. 50의 바다에 홀로 남은 섬이 되었습니다. 쉼 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이 되어 인생은 쉼 없이 달리는 게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죽도록 일해도 빚 없는 인생이기가 쉽지 않았기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공자께서는 40에 세상의 흔들림으로부터 벗어나 부록이 되셨다는데 2500년 전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우리는 어찌하여 50, 60이 되도록 먹고 사는 문제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똘똘한 집안채에 인생이 걸려 제대로 된 취미생활 하나 못하면서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하는 자신이 미워집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해도 50 지천명의 세대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퇴직, 실직, 전직, 이직, 실패, 부도, 조기 은퇴, 명예퇴직, 건강 등 뭐 하나 긍정적인 게 없지만 그냥 주저앉기엔 너무나도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선택, 변화 앞에서 머뭇거리며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떨어지고 부담감은 가중되는 압박 속에서 50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50에는 논어를 읽어야 산다. 숨막히게 달려왔던 경쟁의 속도를 줄이고 인생 후반 목표와 함께 균형 잡힌 삶, 주도적인 삶, 성숙한 삶, 공감하는 삶을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혹여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나였는지 아니면 타인이나 외부 조건에 있었는지 찾아야 합니다. 혹여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기 때문이며 핑계를 대고 싶다면 자신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쉽습니다. 등산도, 공부도, 사업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하지 않으면 단 한 발도 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풀리지 않으면 바로 주저앉아야 합니다. 50이 되어도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500년) 이상 내려오면서 논어만큼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 책도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논어를 읽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경영자는 경영 원리를, 정치가는 정치의 기본을, 리더는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인생을 묻는 이에게는 담대한 삶의 원리를 알려줬습니다. 인생의 절반쯤에 있는 논어는 특별합니다. 50대에 하는 변화가 진짜 변화, 50대에 하는 선택이 진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책을 읽지 않았다면, 한 분야의 책만 읽었다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다면, 이제는 역으로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우연히 접한 낡은 논어에서 예상치 못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원려는 목표입니다. 간절한 꿈입니다. 중장기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먼 미래를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도 좋지만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에 잠재 가치를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부자나 빈자나 고관대작이나 평민이나 자식이 많은 집안이나 자식이 없는 집안이나 근심, 걱정이 없는 시대와 지역은 없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말처럼 하루하루의 삶은 비극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2500년 전부터 목표와 꿈과 비전을 지니고 살아야 그나마 하루하루의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다고 근심과 걱정이 바로 사라지진 않지만 미래가 있고 희망이 보이면 더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 인생 전반이야 여러 제약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었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인생 후반은 다릅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정해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 후반은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입니다. 처음이라서, 미숙해서 라는 핑계를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뜻이 부족해서이지 단연코 남은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눈치나 조건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변화나 선택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20의 미숙함, 30의 치열함, 40의 흔들림도 줄어든 50은 일관성 있는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50은 자기 자신만 생각해도 욕먹지 않은 나이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후회와 아쉬움의 고리를 끊는 공자의 가르침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건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50이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그러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덮어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남겨두는 것도 전략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려면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감정이 많이 상한다면 만남의 기회를 줄여야 합니다.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면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소통이 짐이 된다면 줄여야 합니다. 집중은 용기입니다. 한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 99가지를 없애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55세는 30세와 80세의 딱 중간입니다. 지금까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지난 25년을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가족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싫어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재밌게 살아야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돈만 되는 일을 하며 궁색하게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사람을 찾아 함께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나이 50에 논어를 읽고 인생이 쉽게 바뀔 거라면 애초에 흔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논어가 논어로 끝나는 게 아닌 논어에서 실천 전략과 변화의 실마리를 끌어낸다면 그때 논어는 전혀 다른 논어가 될 것입니다. 어떤 파도에도 굳건히 배를 지키는 인생의 앵커가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논어처럼, 이병철의 논어처럼 50의 독서와 50의 학습과 50의 논어가 진짜입니다. 60에 1000명을 알아도 늦지 않다. 요즘 장수하는 어르신의 나이를 대략 90세 정도로 본다면 현대인의 나이에 0.8을 곱해 2500년 전 공자와 거칠게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어 보입니다. 현대인들은 19에서 20세 대학을 진학하면서 비로소 학문의 뜻을 두고 30대 중후반은 되어야 비로소 독립다운 독립을 합니다. 학문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박사가 되는 나이도,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형성하는 나이도,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30대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만 갈등은 계속됩니다. 업무에서 오는 고민과 걱정, 사람들과의 갈등과 어려움으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10여 년이 지나면 업무의 전문성은 높아지고 사람들과의 갈등에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50은 되어야 세상에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는 부록이 된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사는 게 흔들리지 않는 삶인가를 두고 고민합니다. 50이 되면 경제적인 안정에 자유로운 몸이 되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50이 넘고 환갑이 지나도 불안한 직업과 들쭉날쭉한 수입에 흔들리는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공자께서는 40의 흔들림을 졸업하고 부록이 되셨다는데 스마트한 우리는 어찌하여 환갑이 되도록 계속 흔들리고만 있는 걸까요? 공자께서는 40의 세상의 다양한 문제에서 흔들림을 졸업하고 부록이 되셨다는데 똑똑한 우리는 어찌하여 환갑이 되도록 먹고 사는 문제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춘추시대 50대의 공자가 이룬 지천명을
우리는 60에 이뤄도 늦지 않습니다. 0.8의 비율을 적용해 본다면 63세에서 74세까지가 지천명을 이룰 나이입니다. 그러니 40대의 나이라면 비로소 일입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50대라면 한창 흔들리는 유혹의 시기입니다. 삶에 흔들리고, 돈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천명을 몰라도 문제없습니다. 환갑이 되어도 자신의 천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63세부터 서서히 인생의 천명을 찾아 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60부터 라는 말이 헛헛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지금 50도, 60도 모두 희망입니다. 50에 들리는 유재하의 노래에 희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지만 자신의 천명에 이끌려 가듯 떠나는 이는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세의 가객이 노래한 지 30년도 더 지났지만 가리워진 나의 길을 누군가는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고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50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40의 미움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흔히 40이면 뭔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를 느낍니다.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자신의 얼굴에도 책임져야 할 것 같고, 공자님의 말처럼 부록이 되어 돈, 사람, 생각, 믿음,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줏대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가 42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 40은 개인에게도 사회에서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고개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이 되어도 미움을 산다면 그 인생은 더 두고 볼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40이 되도록 타인에게 미움받을 짓만 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는다면 그의 인생은 별 가망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 논어 양화편 24장에는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타인의 나쁜 점을 들춰내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용감하지만 무례한 사람,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공자는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 역시 자기의 편견을 내세우며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불손한 짓을 가지고 용감하다고 여기는 사람, 혹독한 말로 남을 공격하면서 곧다고 여기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40이 되도록 타인의 아픈 곳이나 헤집어 헐뜯는 사람, 상사나 윗사람들을 비방하며 자주 욕하는 사람, 자기의 입속에는 맹렬하게 대처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의조차 차리지 못하는 사람, 과단성은 있지만 앞뒤가 꽉 막혀 융통성이 없는 사람,
남의 생각을 훔쳐 마치 평소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예의가 없고 겸손하지 않은 것을 용기로 생각하는 사람. 남의 비밀을 들춰내는 걸 정직함으로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대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2500년 전 아주 아득히 먼 옛사람 공자와 자공이 말했던 저 7가지 중 단 한 가지에라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마흔이 지나기 전에 되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이유 없이 자주 헐뜯는다면, 누군가를 반복해 욕한다면, 기본적인 예의조차 차릴 줄 모른다면, 매사에 융통성이 없다면, 자기의 편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늘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겸손하지 못함을 용기로 생각한다면, 남의 감추고 싶은 비밀을 밝히는 걸 정직함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이것을 고치려 노력해야 합니다. 마흔이 다 지나기 전에 수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50이 되고 60이 되었을 때 어른다운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조직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게 미움받지 않으려면 마흔에 챙겨야 할 진짜 문제가 더 하나 있습니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스스로에게 미움받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게 스스로에게 미움받는 경우일까요? 나이 40이 넘도록 특별한 퍼스널 브랜드나 강점이 없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는데 갑자기 퇴직하라는 회사의 압박에 시달려야 하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늘 바쁘다를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인생의 중요한 것은 놓치고 마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마흔에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타인에게 받는 미움보다 더 치명적인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40이 넘도록 짧지 않은 시간을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강점을 만들지 못했던 이유를 시간이 부족해서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없음이 좋은 핑계가 될 수는 있어도 그 핑계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년 혹은 20년 경력에 걸맞는 퍼스널 브랜드를 장착하지 못한 것을 외부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좋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20년에 합당한 그럴듯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40대는 가장 바쁜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장, 부장, 팀장, 직급의 책임감과 리더의 역할에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어느덧 중고등학생이 되어 대화다운 대화조차 어렵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어디선가 삐그덕거리기 일쑤입니다. 좌충우돌하다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시기가 40대입니다. 하루하루 버텨내기도 쉽지 않은 현실 속에 어떤 미래를 위한 퍼스널 브랜드, 자기 강점을 만들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나이 40에 미움을 보이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0.8의 법칙을 적용하면 나이 50에 미움을 보이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50이 다 가기 전에 60, 70, 80을 빛나게 할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50이 다 가기 전에 퍼스널 브랜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50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돈으로는 반밖에 해결하지 못한다. 섭공이 정치에 관해 물었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먼 곳의 사람은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 돈으로 모두 해결될 줄 알았다. 학업을 마치면 누구나 일을 시작합니다. 빠르거나 늦기는 해도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도시 사람이나 시골 사람이나 미혼이든 기혼이든 독립해 살아가려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결혼하고 가족이 하나 둘 늘기 시작하면 직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월세도 가슴 뛰는 행복이지만 시간이 가며 전세가 필요한 이유가 넘쳐나고 자가주택이 필요한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은행 융자금이 집값의 반이 넘어도 생애 처음으로 우리 집을 장만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뛰는 가슴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없는 인생이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50이 되며 깨닫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아내 혼자 병원에 보내놓고 상사 눈치가 보여 외출도 못하고 회사에서 끙끙대고 있었던 이유.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6년 동안 6번의 운동회가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 큰 아이와 작은 아이의 초등학교 졸업식도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 일주일에 단 하루, 일요일도 한 달에 겨우 2번밖에 쉴 수 없었던 이유. 휴일이면 놀러 가자는 아이를 내치고 피곤함에 잠만 자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월세를 지나 전세를 지나 새 아파트에 입주하던 그동안의 미안함과 소홀함을 다 이해받고 박수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멋진 차와 아파트만 있으면 그동안의 소원함을 메워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화만사성,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행복에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려면 많은 것을 희생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1순위, 가족은 2순위, 내 꿈은 3순위가 되어 나이 50을 맞이했습니다. 돈으로는 반만 해결할 수 있다. 50이 넘으면 재화만사성이 아니라 가화만사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돈이 있으면 삶이 편안하기는 하겠지만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오래된 격언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먼저 근자열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배우자와 화목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형제 자매들의 우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두가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죽을 것 같이 보고 싶어 결혼한 사람도 수십 년 화목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지켜줄 것만 같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그동안의 불효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좋았던 형제 간의 우애도 유산상 속의 갈등을 거치면서 서먹서먹해지기 쉽습니다. 재화 반사성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었다는 걸 나이 50이 되면 알게 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월급이 하느님이라 어쩔 수 없다는 걸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허가 찾아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좋았던 형제들도 부모 장례식이 끝나면 서서히 갈라지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마음속으로야 우리 형제들은 다른 집안의 형제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상속 문제가 현실이 되면 별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며 인생이 씁쓸해집니다. 돌아서면 후회하지만 돈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자신을 보며 힘없이 삶을 되돌아봅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 아내가 불편해집니다. 아내가 화를 내면 남편 역시 불편해집니다. 누가 화를 내든 아이들은 몇 배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화를 내며 출근하면 회사 일이 엉망이 됩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가화만사성입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재화반사성입니다. 50이 돼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50에 극복해야 할 제1의 위기. 색과 냄새가 좋지 않거나 익히지 않은 건 먹지 않았고 때가 아니면 먹지 않았다. 50에 시작하는 건강관리. 평균 수명은 늘어도 삶의 질은 크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미세먼지의 습격, 시도 때도 없이 밀려드는 황사와 모래바람, 여름엔 냉기로, 겨울엔 온기로 꽉 막힌 실내 공기, 도시 매연, 전국에 강에 퍼진 녹조, 매년 뜨거워져 적응하기 힘든 기후, 끝을 모르는 상하 간의 갈등, 더 깊어만 가는 빈부격차, 점점 예민해지는 감정, 업무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스트레스, 해결점이 없는 불평등한 사회, 증폭되어가는 분열, 가정폭력과 성폭력, 광분하는 가짜뉴스, 지식인의 부정과 사회적 리더들의 부패 등 벗어나기 힘든 스트레스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균형이야말로 온전한 건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50이 되면 건강의 적신호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건강의 적신호가 가장 먼저 켜집니다. 50이면 많은 이가 조직에서 물러나 밀려납니다. 정년퇴직까지 버틴다고 해도 60쯤엔 결국 떠납니다.
사회적 연결에서 멀어지니 정신적 건강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간의 대우와 인정으로부터 소외되면서 스스로 격을 따지고 권위를 바라는 보수가 됩니다.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며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고 결국 육체적 건강까지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기 쉽습니다. 평균 수명과 평균 건강 수치가 아무리 높다 해도 거기에서 벗어나 있다면 공허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50이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다면 바로 건강입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꼭 챙겨야 할 과제가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50은 노년의 청년기. 인생의 50고개에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잘난 집안의 자손들처럼 극소수일 것입니다. 부자가 부자를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게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신만의 길을 걸어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50이 넘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 한 분야에 획을 그을 수 있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자께서 나이 먹는 것도 잊을 만큼 몰입하게 만든 재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조직을 떠나는 요즘 50대를 다산 선생이 봤다면 아마도 비슷한 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풍요롭게 인생 후반을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면서 행복한 인생 후반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일일 것이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야 명이라 불리고 위기에서 일어나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야 훌륭한 사람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다. 부모를 잘 만난 덕에 부를 이루고 가문의 이름을 떨치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가능한 일이다. 준비한 것이 없어 밀려 퇴직한다 해도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더욱 잘 처신하여 본래보다 훌륭하게 된다면 기특하고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말이죠. 물론 모든 이가 다 훌륭해질 수도 없고 그렇게 될 필요도 없겠지만 퇴직 이후에도 열중할 것이 있고 시간 가는 것도 잊을 만큼 몰입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건강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빅토르 위고는 40은 청년의 노년기이며 50은 노년의 청년기다 라고 했으며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큰 일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나이 들어도 청년이 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의 훌륭한 인물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파고드는 치명적인 환경과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고환이 잘리는 치욕적인 궁형을 당하면서도 사기라는 역사서를 펴낸 동양 최고의 역사가 사마천. 유배지에서 18년이나 보냈지만 조선 최고의 학자로 우뚝선 다산 정약용. 그리고 50이 넘어 제주도로 유배 갔던 추사 김정희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극한의 생활 속에서도
추사체로 당대는 물론 후대까지 이름을 떨쳤습니다. 효는 일상의 문제이자 마음의 문제. 맹무백이 효에 관하여 여쭤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지 않을까 그것만을 걱정한다. 나이 50이 넘으면 문상 가는 일이 부쩍 많아집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의 부모님 초상이 대부분입니다. 저의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께서는 모두 한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50대 초반, 어느 해 순서라도 정해놓은 듯 여름, 가을, 겨울 한 분씩 떠나가셨습니다. 50은 자신의 천명을 아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천명을 다하고 돌아가시는 어른들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자식은 부모가 늘 먼저가 아니었음에 깊은 후회를 합니다. 몸 관리가 부실했던 제자 맹무백이 효에 관해 물었을 때 공자의 대답은 너무나 감명했습니다. 부모는 오로지 자식이 아프지 않을까만 걱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나라 대부의 아들이었던 맹무백은 몸이 뚱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공자께서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 효가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이른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첫 번째 걱정은 자식 걱정입니다. 자식이 뛰어난 특기를 갖는 것도, 훌륭한 학교로 진학하는 것도, 우등상을 받는 것도,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모두 그 다음입니다. 아프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건강한 몸을 보존하는 게 부모의 첫 번째 일입니다. 거스르지 않는 일상의 마음. 논어에 기록된 효에 관한 몇 구절을 비춰보면 2500년 전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일렀던 효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를 거르지 않고 부모님에게 식사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술과 음식을 부모님께 먼저 드시게 한다고 하여 효라 할 수 있겠는가? 공경하는 마음이 빠진다면 개와 말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혹여 부모의 잘못이 있을 때에는 완곡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며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도 가능하면 그 뜻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식은 화난 얼굴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화난 얼굴로 일하고 있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찌 편안하겠는가. 집을 나서기 전에 어디를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를 말씀드려야 하며 돌아와서는 잘 돌아왔다는 것을 꼭 알려야 한다. 살신성인의 효를 칭송했던 조선시대의 문화가 있었지만 사실 공자께서 말씀하신 효의 개념은 일상의 문제였고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슬픈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이 드신 부모를 가까이서 모실 자식이 없다시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든 부모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장남 장녀도, 차남 차녀도, 며느리도 사위도, 손자 손녀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
병든 부모,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 매일매일의 삶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늙고 병든 부모를 병원에 눕혀놓고 형은 동생을, 동생은 형을 바라보면서 서로 핑계만 댑니다. 서로 원망하면서 눈치만 봅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외롭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게 일상이 되어갑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2, 3일 내에 정광석화처럼 초상을 치르고 사무제도 마치기 전에 유산 싸움에 돌입합니다. 장남은 장남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그동안의 공적을 들이대며 결국엔 법적 잣대까지 들며 소리칩니다. 부모와 이별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형제 자매들과의 이별이 아닌 이별이 시작됩니다. 남보다 더한 깊은 애증의 상처가 터진 후에야 잠잠해집니다. 부모도 잃고 형제도 잃으며 그렇게 50대가 넘어갑니다. 적지 않은 50대가 이 슬픈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전설처럼 되어버렸지만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많은 이가 고행했던 3년상의 유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논어에서 공자와 제자의 대화를 통해 이렇게 전합니다. 3년상은 기간이 너무 깁니다. 군자가 3년 동안 예를 행하지 않으면 예가 파괴될 것이고 3년 동안 음악 연주를 하지 않으면 음악이 무너질 것입니다. 묵은 곡식이 다 없어지고 햇 곡식이 등장하며 나무의 구멍을 뚫고 마찰하며 새로운 불을 얻게 되는 기간이니 일주기가 지나면 복상을 그만두어도 될 것입니다. 공자께서 3년이 지나기 전에 쌀밥을 먹고 속옷을 입는 것이 너에게는 편안하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제아가 편안하다 라고 대답하자 공자께서 내가 편안하면 그렇게 하여라. 대체로 군자는 상중에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내가 편안하다면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아가 나가자 공자께서 말했습니다. 제아는 어질지 못하구나.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지난 연후에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게 되기에 대체로 3년상은 천하의 공통적인 상례이거늘 제아는 태어나 3년 동안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않았단 말인가? 명심보감에도 이런 대목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어린 자식의 똥오줌은 마음에 전혀 꺼리낌이 없으면서 늙은 부모님의 눈물과 침이 떨어지면 도리어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갖는데 육척 그대의 몸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로 그대의 몸이 만들어진 것인즉 그대에게 권하노니 늙어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대접하라. 젊었을 때 그대를 위해 살과 뼈가 달았느니라. 내 부모도 마음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